사각에서 한 발자국 건너시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으시는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A lot of really positive things are happening, and I'm glad you could be here to see it. But tremendous positivity. 트럼프 대통령이 뭐 남한 제안에 따라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과감하고 독창적인 그런 접근 방식에 대해서 동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순간을 마련하는 데 그들을 공헌하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서정욱 변호사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를 한 대상은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입니다. 이 북미 협상, 남북미 협상과 관련된 내용에서 아주 안 좋은 표현을 썼습니다. 자, 내용 이렇습니다. 가장 힘든 환경에서 알게 된, 그리고 내가 좋아하게 된 북한의 김정은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존중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도자로서 또 협상가로서 약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왜 갑자기 이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막말 아닌 막말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타임즈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했죠. 발단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내용이 뭐였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변죽만 올리고 완전한 어떤 협상을 이루지 못했다. 비핵화에 관해서.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메시지는 누구한테 지향을 했냐면 바이든 행정부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실체적이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좀 달성해달라. 이것을 이제 주문하기 위해서 전 정권인 트럼프 정부가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걸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방한 전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뉴욕타임즈가 이제 인터뷰를 해서 분위기를 돋군 거 아니에요? 네. 그 메시지가 바이든 대통령에 전달이 되기를, 그래서 그 북한의 문제가 주요 의제로 정상회담에서 다뤄지길 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를 그 안에 담은 것인데, 그걸 보고서 내가 완성적인 대북 정책을 못했다, 뭐 그 말을 듣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기분이 상했군요. 기분이 상해서 이메일 성명이라는 아주 이례적인 어떤 수단을 통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는데, 그 내용은 결과적으로 방위 분담금에서는 뭐 협상력이 있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협상력이 약했다, 뭐 이렇게 상호 모순되는, 그러니까 본인과 협상에서는 협상력이 컸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좀 기분이 상한 것을 감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정적인 표현이다라는 분석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로 예정은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요, 변호사님, 갑자기 때 아닌 연기설, 그러니까 회담이 연기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왔어요. 그렇죠. 이제 아직 백신 확보라든지 네. 의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네. 연기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한마디 비판도 못하고 네. 상호간에 이게 비판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듭니다. 한미 간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상황인가? 가장 저는 김정은,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세 명이 비핵화 협상할 때 가장 문제는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에요. 저는 김정은은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없는 절대 무기가 있어요. 그게 시간입니다. 김정은은 임기 제한이 없어요. 이 말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트럼프 4년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조바심, 임기 내에 성과를 내야 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정은에게 임기가 무제한입니다. 네. 세습체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김정은은 이제 비핵화의 의지가 전혀 없이 오히려 이제 그 시간 끌면서 지금 이게 핵무기를 하나하나 늘려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두 분이 어떻게 보면 북한의 김정은한테 상당히 이용만 당했는데, 김정은에 대해서는 한마디 비판도 못하고 상호간에 서로 뭐 이게 비판하고 있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는 평론가님 좀 궁금한 게요. 지금 보면은 지지자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미 정가에서는 이 공화당의 유력 주자 중에 한 명으로 떠오르고 있고, 이게 혹시 4년 뒤에 또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거기에 다시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미 관계가 안 좋으면 나중에 남북 협상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략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미국에도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근시안적인 반응들이 저는 속출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책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메일 성명에 대해서 SNS 글을 올린다거나 공식적으로 반발하는 움직임이 아직 없어요. 네네. 이건 대단히 다행스럽다고 생각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미국의 다음번 대선에서 공화당의 주요 주자로 여전히 손꼽히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 뚜렷할 만한 이 대선 주자가 이제 부재한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 다음번 대선에 한 텀을 쉬고 다시 도전할지도 모른다는 말은 사실 이번 대선 직전부터 계속 나왔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단순히 전직 대통령 문제가 아니라 네. 미국의 차기 권력 후보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인데, 사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기에 과도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높여줬던 것부터가 근시안적인 어떤 정치 행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굉장히 즉흥적이고 충동적이잖아요. 저 판문점에 갔던 것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 반갑다면 반갑지만 실체적인 진전은 없이 그냥 멋들어진 사진만 찍고 결과적으로 끝이 났고, 이번에 이메일 성명으로 동맹국의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 또한 그동안의 전직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입니다. 공화당, 민주당 막론하고.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 캐릭터가 이렇게 좌충우돌, 다소 충동적인 걸 알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이 북미 정상회담 분위기가 좋았다 하더라도 좀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거리를 두고 좀 냉정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에 기인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협상이 잘 풀릴 것 같으니까 어마어마한 트럼프 찬가를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띄어섰습니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결과가 안 좋고 이번에 이메일 성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니까 또 이번에는 엄청난 비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하고 있잖아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대로예요. 달라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지금 입장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는 민주당 진영의 시각만 변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태도로는 긴 호흡의 국가 간 외교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를 맞이해서라도 당장 예를 들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대화에 좀 미온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이야기 들어보면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할 기미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바이든 행정부를 막 비판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시안적인 방법으로 외교를 접근해서는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풀어갈 수 없다.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 긴 호흡으로 이 관계를 봐야 된다는 교훈을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남북관계 외교에는 여러 가지 씨앗,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학규 교수님, 뭐 이제 예. 이 정치학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타임즈하고 얘기했을 때 실체적이고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달성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트럼프 정부가 그러한 어떤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의지가 있었느냐에 대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비핵화 없이 한반도 더 나아가선 동북아의 어떤 안보의 안정화 이런 걸 달성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유념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어서 이제 국내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또 하나의 평가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낸 목소리예요. 같이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은 인품, 인성, 태도, 지도자로서 자질은 훌륭한 분인데 자기 절제력도 강한데 그러니까 살신성이 나고 헌신하는 주위 참모들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변호사님. 자기 정치 않는 참모가 필요하다라는 이 주장 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제 개인 생각인데요. 네. 개인 생각입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안민석 의원처럼 간신들 이분들 때문에 현 정권이요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이 조금 제 개인적인 지나치다. 개인적이지만 표현은 예. 단어 선정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결제해 주십시오. 네. 다르게 평가해서 안민석 의원이 말을 분석해 보면 이런 주위 참모들이 부족하다. 대통령은 훌륭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그 참모를 누가 임명한 겁니까? 이런 게 부족한 참모를 임명한 지도자는 훌륭할 수가 있습니까? 훌륭한 지도자는 이런 부족한 참모를 임명 안 하잖아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사람 보는 인사 능력 아닙니까? 그 점에서 저는 논리가 안 맞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양약은 입에 쓰지만 행동에 병에 좋고 충언은 이제 귀에 거슬리지만 행동에 좋은 거예요. 저는 안민석 의원이 좀 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좀 이게 쓴소리,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이런 걸 해야지. 왜 지금도 이게 찬양 문벼청가만 부르면 관계에 도움이 되느냐는 거죠. 따라서 저는 간신한 표현은 제가 취소하는데 네.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참모 탓으로 다 돌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발언 취소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개각에서 이 용인술에 대한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못된 참모를 선택한 지도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금방 들어온 소식인데 이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과정에서 깊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어제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도 방금 서정훈 변호사님이 하신 어떤 그런 평가가 또 의견 일부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부 이제 청와대 인사들이 아직 기소도 된 분도 있고 또 검찰의 조사도 받는 분도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는 조금 이제 맞지 않다. 그런 비판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왔던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 좋은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로 참모들이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 저는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 네. 하지만 지금 그러면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재보선 참패에 의해 어떤 형태로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지 먼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책임을 묻기 전에 본인들의 어떤 책임도 그 부분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좀 자각하고 네. 이렇게 떠넘기는 형태 발언을 좀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이철희 정무수석이 전화를 하고 뭔가 소통의 노력을 하고 있다. 네. 그런 칭찬을 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 오히려 칭찬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지금 더 필요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통이 필요한 이런 상황에서 이제 29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가 예정은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에서 후보 추천을 하게 될 텐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요. 이 차기 검찰총장의 어떤 철학이나 조건이라고 할까요?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것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관한 상관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평론가님 그 검찰총장의 자리는 굉장히 어떤 독립성,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이게 대통령 국정 철학에 관한 상관성이 큰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면 쉽게 말해서 대통령 국정 관심 사항과 관련된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제대로 못해야 되는 그런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박범계 장관 문제되는 발언 이번뿐만이 아니라 나는 장관 얘기에 앞서 여당 의원이다. 이런 발언도 다른 부서도 아니고 법무부의 이 정치적 중립성의 엄정함을 생각해보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으로 이미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네. 또다시 검찰총장 추천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상관성이 크다고 말한 건 대단히 모순적이다. 이런 발언은 검찰의 중립성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한 가지 비교가 되는 게 최근에 이제 미국의 법무부 장관건 검찰총장, 미국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겸직합니다. 네. 갈란드 법무부 장관건 검찰총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의 변호사가 아니라 미국 국민의 변호사다. 미국 국민의 변호사다. 우리가 원하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거든요. 나는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무부 장관이고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을 추천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박범계 장관의 맥락 말은 잘못 읽히기에 따라서는 국민을 위한 총장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총장을 뽑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오해라면 어떤 부분에서 표현을 잘못했는지 박범계 장관이 국민들한테 사과하면서 해명을 할 필요가 있고요. 후보 추천 과정에 있어서도 절차적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거론되는 후보들이 어떤 명분으로 무슨 이유 때문에 이 검찰총장 후보가 되었는지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 출입을 하면서 이런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는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의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외압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따져 묻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큰 어떤 조건 중에 하나인데 이 박범계 장관의 저도 이 발언을 좀 듣고 솔직히 좀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의견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 박범계 장관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총장의 염두에 두고 이성윤 지검장을 총장의 염두에 뒀다.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과 국정 철학 이런 데 그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이번 주에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제 열릴 수 있다는 말이 있죠. 근데 그 우리 검찰총장의 조건은 우리 검찰청법 14조 2항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검찰청법 14조 2항에 보면 검사는 이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정권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고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하는 이게 첫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네. 이게 두 번째 요건이고요. 네. 세 번째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정치적 이게 세 중립을 번째고요. 지켜야 한다. 네. 마지막으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 법에 정해진 요건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은요, 과연 이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였냐, 아니면 이게 정권에 대해서 좀 치우쳤냐, 이걸 판단해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김학의 전 장관 불법 출금이 과연 이게 인권보호와 적법 절차를 거쳤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 지켰는가, 마지막으로 이 권한 남용이 없었는가, 옛날에 안산 안양지청 수사의 그 외압 있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법이 정한 요건이지 여기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전혀 없다는 거.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런 쓴소리를 지금 변호사님이 분석을 해주셨는데 여당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좀 나왔습니다. 조홍천 의원이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더라고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은 페이스북, SNS 글을 올리면서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장관의 원인들이 윤석열 전 총장 대선 가도에 큰 동력을 제공하는 것 아닌가 돌아보시길 바란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 출신이죠. 검찰의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 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언급이 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국정 철학에 대한 어떤 동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이걸 좀 과하게 받아들인 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말 잘 듣는 어떤 검찰총장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박범계 장관을 제 말을 해석하는 거는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에 얼마만큼 동의하느냐에 대한 그것을 기준으로 지금 검찰총장을 고려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정적 중립성이라든가 이런 걸 훼손해 가면서 대통령의 말을 따르는 그런 사람을 찾는 네. 것으로 지금 하는 것은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왜 그러면 이 박범계 장관이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느냐. 우리가 지난 1, 2년 사이를 보면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그 갈등이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는 이제 그런 과정을 좀 내려놔야 되는 시점이다.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은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완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검찰총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상황을 뭐 수단적인 어떤 존재로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차기 검찰총장에 대한 박범계 장관의 발언 논란 다양하게 분석해봤고요.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